이제 26강 표현법 2로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 249쪽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노트에다가 좀 필기를 해 가면서 쭉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249쪽 보시면요. 표현법 2 했잖아요. 표현법 1에서는 비유와 상징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법 2에서는 도치, 서리, 대꾸, 점청, 연쇄, 반어, 역설입니다. 249쪽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 도치, 서리, 대꾸, 점청, 연쇄, 반어, 역설 있잖아요. 이거 매년 수능에 항상 등장하는 수사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죠. 1번. 자, 도치가 뭐냐면요. 249쪽에 밑에 있죠? 이 엎어질 도자예요. 이건 제가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그 치는 위치할 때, 로케이션.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서술어는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뭐, 개가 뛴다. 뭐, 구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뛴다, 보인다. 이게 서술어인데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데 서술어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서술어가 주어 뒤에 나와야 되는데 뭐 서술어가 주어 앞에 나와버린다거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목적어 앞에 나와버린다거나 부사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부사어 앞에 나와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일체의 문장 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도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글을 좀 변화 있게 쓰려고 하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글이라도 이 도치법을 쓰게 되면 상당히 새롭고 변화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도치법을 통해서 확 주목도 끌게 하고 변화 있게 쓰려고 하는 표현법이죠. 자, 예시를 보면요. 250쪽에 있죠? 가번에 서술어하고 주어. 주어 앞에 서술어가 나온 거예요. 주어 뒤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 내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우리가 배웠던 유치원의 깃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누구인가 누구가 주어인 거예요. 이렇게 슬프고 내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여기 이제 주어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대로라면은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의를 확 끌기 위해서 강렬한 주의 또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작가들은 늘 고심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확 주의를 끌면서 생생하게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아 누구인가 이 말을 먼저 던지는 거죠.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아는 그는 누구냐. 이 깃발을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는 그 펄럭이는 깃발을 슬픈 마음이라고 보고 이 슬픈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이 그는이 주어죠.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누구인가 이렇게 딱 쓰면서 확 관심을 끌잖아요. 이게 도치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도치죠. 그 다음에 나번에 서술어 목적어와의 도치거든요. 몰랐어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몰랐다. 이렇게 사랑이 크다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쓰면은 정상적인 어순인데 몰랐다. 이렇게 사랑이 크다는 것을.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서술어가 앞에 나오면서 서술어 목적어 관계가 도치가 된 거죠.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도치가 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부사어. 그러니까 부사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치가 돼가지고 서술어가 앞에 나온 거예요. 이를테면 너무나 유명한 독을 차고 같은 시도 나는 독을 차고 가리라. 막은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독을 차고 간 이유. 그 근거를 이제 부사어로 제시해야 되는데 뒤에다가 제시한 거죠. 왜 독을 차고 갈 수밖에 없냐? 독심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은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내 혼을 내가 건지기 위해서 나는 독심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은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요게 바로 부사인 거죠. 부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법으로 하자면은 막은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나는 독을 차고 가리라. 또는 나는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가리라.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사어 서술어의 도치, 서술어 부사어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번의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가쁜 숨결을 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그러니까 박나비처럼 가쁜 숨결을 내신다, 또는 가쁜 숨결을 박나비처럼 내신다. 내신다가 서술어, 박나비처럼이 부사어잖아요. 부사어가 서술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다 이거죠. 이게 요런 식으로 변화 있게 도치를 하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거든. 이게 이제 정지영의 발레리라는 시인데 6평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 친 부분에도 나왔죠. 나는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반복이 나오죠. 어떻게 중얼거리냐면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 같이 막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도와 같이 나는 중얼거린다, 나는 중얼거린다. 또는 나는 다신교도와 같이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 얘가 열이 나니까 열을 좀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막 어느 신이든 닥치는 대로 막 불러댄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서술어 앞에 부사어가 나와야 되는데 중얼거린다 서술어, 그 다음에 부사어 어떻게 뭐뭐처럼 이 부사어가 서술어 뒤에 나옴으로써 부사어 서술어 관계가 도치가 돼가지고 서술어 부사어로서 표현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를 많이 보면서 뭐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이 사실은 도치다,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변화 있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것이 250쪽의 제일 밑에거든. 이게 이제 물주구문이라는 것인데요. 상충곡이거든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청풍명을 왜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여기 부분에서는 공명이 나를 싫어하고 부귀도 나를 싫어하니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부귀 공명이 뭐 꺼린다는 건 싫어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부귀 공명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부귀 공명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이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공명이 이게 주어예요. S라고 해보세요. 서브젝트 X. S, 그 다음에 나를이 O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문장인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사물이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도시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뭐 도시가 나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의미상으로는 이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나를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를 싫어한다. 이건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사물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의미상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어하고 주어가. 그러니까 이 경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공명을 싫어하고 또 내가 부귀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 관계가 도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객이 목적어거든. 이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의미상으로 도치가 돼서 표면상으로는 사물이 주어가 된 경우인데 의미상으로는 목적어다 이거죠. 주어가 의미상 목적어고 표면상의 나라는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에요. 이른바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내가 부귀공명을 싫어한다. 이거를 마치 부귀공명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은 사실 하늘이 날들어 구름이 되라 하고 뭐 땅은 날들어 바람이 되라 하네. 이런 표현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하늘이 땅이 나에게 뭐뭐가 되라 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내가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미상의 뜻을 표면상으로는 도치된 문장으로서 의미상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객전도의 표현도 화자의 뜻을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에 해당이 된다. 제가 이거 필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객전도의 표현을 꼭 강추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이제 서리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서리법이라는 것은 이 책에도 나왔지만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베풀었다는 뜻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리법이.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는 서리법하고 이게 2대 고전 시가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서리법하고 뭘까? 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리 대꾸는 고전 시가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엄청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고전 시가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고전 시가 작가들이 무조건 하여튼 서리하고 대꾸를 쓴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리법이라는 것은 일부러 의문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풀었다, 의문을 베풀었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일부러 묻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했는데 자기가 기쁜 줄 알잖아요. 근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슬프다 했는데 아니 슬프랴. 또는 슬프지 아니하랴. 그럼 기쁘고 슬픈 것을 자기가 이미 아는데 물어봄으로써 슬프다거나 기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묻는 형식을.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 길을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몰라서 묻는 정보에 관한 의문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문형 중에서도 모든 의문형이 다 서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표로 하자면은 손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의문형이 바깥에 있어요. 의문형.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그리고 서리법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리는 다 의문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는 의문형에 들어가는데 의문형은 이게 전체 집합이죠. 의문형은 다 서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몰라서 묻는 의문형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리법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일단 의문형을 찾아. 그리고 그 의문형 중에서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묻는 의문형을 찾으면 그게 서리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서리법은 다 영탄에 속해요. 영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여, 뭐뭐 했구나. 요런 식으로 탄식을 하고 길게 영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비가 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쓰는 어조가 관조적 어조거든. 담담하게. 근데 이제 영탄적 어조는 의문형 형식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인가? 오 순이여, 오 꽃이여, 너는 떠나갔구나. 뭐뭐 했구나, 뭐뭐 했도다. 이런 것은 뭐뭐 한다, 뭐뭐 합니다. 이런 관조적 어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종결형 의미의 형태가 뭐뭐 했구나, 뭐뭐 했도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뭐 했구나, 뭐뭐 했도다. 뭐뭐여, 이런 감탄사, 이런 감탄사나 뭐뭐 했구나, 뭐뭐 했도다. 요러한 종결형 의미는 영탄적 어조거든. 자, 그러면 서리법 같은 경우는 알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체 부분 집합을 하자면은 서리법을 이렇게 그려봐. 여러분들 251쪽에 정거긴의 상춘곡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만한 빈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그리세요. 서리법을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영탄적 어조라고 딱 쓰세요. 그러면 서리법은 다 영탄적 어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리법은 일종의 관조적 어조가 아니라 영탄적 어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영탄적 어조는 다 서리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누구인가? 아까처럼 오 순이여, 오 꽃이여, 날아갔구나. 이건 영탄이잖아요. 근데 서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리는 다 영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리법을 묻는 그 출제 방식 중에도 서리법이라고 안 하고 영탄적 어조라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서리법은 다 영탄적 어조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문형이라고 해서 다 서리는 아니다.
서리는 다 의문형이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리법의 사례로 보면은요, 251쪽에 위에 가 있죠, 나 있죠, 아모타, 이런 건 이제 감탄사기 때문에 영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타 이거 자체가 서리가 아닙니다. 서리법은 이 끄트머리를 봐야 돼. 끄트머리, 의문형 중에서도 서리해야 됩니다. 100년 행락이 100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해도 괜찮다. 근데 이만한들 어때? 알면서 물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의문형 중에서도 서리고, 서리는 다 영탄 적어줘다.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때가 있으랴. 배에 누워있은들 잊은 적이 있겠는가? 자기가 잊은 적이 있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잊은 적이 없다. 알면서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리면서 영탄. 그죠? 의문형 중에 서리. 두어라 내 시름 아니랴. 제세연이 없으랴. 세상을 건질 세상을 건질 현명한 사람이 왜 없겠느냐? 나 말고 왜 없겠느냐? 에이, 뭐 있겠지. 나 말고 좋은 현명한 정치가가 있겠지. 왜 없겠어? 이렇게 일부러 물었잖아요. 이게 서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리법은 고전 시가에서 뭐 안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리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전 시가. 그 다음에 대꾸법. 이 대꾸법하고 서리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고전 시가에서 무조건 대표적인 2대 수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대꾸법은 이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단어나 구절이 나와서 그 대신에 똑같이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대신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단어나 구절이 나와서 음악적 율격을 이루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대꾸법은 통사 구조의 반복에 들어간다. 이게 제가 여기 도표로도 그려놨잖아요. 252쪽에 보시면은 대꾸는 짝을 이루면서 단어나 구절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단어나 구절들이 다른 단어나 구절로 바뀌면서 똑같지 않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통사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신텍스, 센텐스거든. 이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에 속해요. 다시 한번, 대꾸라는 것 자체가 통사 구조의 반복에 속한다. 근데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도 유사한 통사가 있고 동일한 통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통사는 완독입니다. 완독.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주어 스스로가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그냥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이걸 대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꾸라는 것은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사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해놨죠? 자, 252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말없은 청산이요 태없은 유수로다. 값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뭔가 리듬이 느껴지잖아요. 이 리듬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근데 단순하게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이런 일정한 통사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문장 구조가 비슷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말 없는 것은 청산이요. 그러니까 A가 없는 것은 B요. 이게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또 태가 없는 것은 유수로다. 태는 모습이거든. 모양이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다.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또 청산은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은 말이 없다. 물은 모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되게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변화 있게 새롭게 표현한 거죠. 말 없는 것은 청산이요 모양 없는 것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러나 되게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법은 늘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리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사한 통사 구조에다가 딱딱 거기에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이 바꾸는 걸 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가 들어가 있는 거죠. 대꾸는 반복과 변주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에 보면은 반복과 변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가 되면은 리듬감이 있는데
특히 대꾸가 되면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말 자리에 태, 청산 자리에 유수 이렇게 단어나 구조를 딱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꾸라는 게 이 초장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장도 갑 없는 것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요것도 이제 3, 4, 3, 4에서 앞부분 A 없는 건 B, A 없는 건 B. 전반부, 후반부. 3, 4, 3, 4. 앞에 3, 4가 A 없는 건 B. 이게 이제 후반부에도 A 없는 건 B가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는 아니잖아. 여기는 또 다르죠. 가격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것은, 또는 뭐 가격을 주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은 맑은 바람이고 청풍. 임자 없는 명월이라. 주인이 없는 것은 밝은 달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장, 중장이 앞부분, 뒷부분이 대꾸가 되고 초장, 중장 자체가 또 대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꾸로 초장, 중장이 계속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꾸는 초장, 중장 이 줄로서도 대꾸가 될 수도 있고 한 줄의 앞에 뒤에로도 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바뀐다. 그리고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대꾸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그러나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다 대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252쪽에 김수영의 사랭에 보면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시가. 그죠? 그러니까 활자가 이제 자유라는 글자인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문장은 이제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자유를 말하는데 요거는 뭡니까? 그냥 똑같은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나 완독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없는 뭐 우스워라 이런 말이 첨가가 돼 있긴 한데 이것을 대꾸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 대꾸로 보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은 대꾸법으로 안 봅니다. 대꾸법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대꾸법은요 일단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 또는 이 첫 줄과 뒷줄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꾸라는 게 그 얼굴을 대하듯이 밀접하게 무슨 말이냐겠죠. 이게 연이어서 짝을 이룰 때 대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뭐 유사한 문장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차원에서 됐다. 이건 대꾸라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꾸의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자면 대꾸 조건 거기다 써놔봐. 제가 그냥 따로 쓰지 않아도 252쪽에 밑에다가 써놔보세요. 대꾸란, 자 이렇게 써놔보세요.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대꾸란 유사한 단어나 구절이 얼굴을 맞대듯 짝을 이루며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이 되는 것. 자, 이 대꾸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전 시가의 2대 필수 출제 수사법으로 들라면은 뭐다? 서리와 대꾸다. 서리 대꾸가 나오면 거의 맞습니다. 뭐 고전 시가, 시조, 가사. 무조건 고전 시가 작가들은 이 수사법을 썼거든요. 변화 있게 강조해서 새롭게 쓰려고. 그 다음에 253쪽의 점층법은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점점 더 강해지거나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점점 더 차례대로 줄어들어도 돼요. 이걸 이제 점강이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인식의 범위가 넓어져도 돼요. 자,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써놨죠. 자, 254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점점 더 고조돼도 점층이에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초원 같은 것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자기의 정서를 점점 더 세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문장 길이가 이제 시행이
이렇게 짧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이것도 점층적 길이로 행을 배열했다. 점층적 행의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점층적 강조가 일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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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것은 간다를 4번 그냥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간다, 너도 간다, 우리 모두 함께 간다, 전 세계가 함께 간다, 전 우주가 함께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더 합쳐서 우리도 가고 전 세계, 전 우주. 그러면은 이게 범위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뭔가 길이가 됐건 단어가 됐건 감정이 됐건 점점 감정이 강해지거나 행이 점점 길어지거나 단어가 점점 길어지거나 또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든 간에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면의식의 확대 심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다가 점층적 인식 이라는 말을 좀 쓰세요. 점층적 인식 또는 인식의 점층적 확대, 인식의 점층적 확대 이런 말을 쓰세요. 인식의 점층적 확대. 이 말은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인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사랑한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함께 간다. 전 세계가 사랑의 세계 속에 있다. 이 전체 우주가 사랑과 함께 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도 있고 인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요런 시는, 요런 작품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층법을 선지에서 고를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렇게 점층적 인식의 확대라든가 또는 그 점층적 전개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가나다의 또는 가나의 공통점으로 점층적 인식의 확대라든가 시의 점층적 전개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점층이라는 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거나 감정이 더 세지거나 행이 점점 길어지거나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내면 의식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253쪽에 보세요. 점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일 밑에 예시만 봅시다.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서 10사람을 당하리라. 10은 100을, 100은 1000을, 1000은 만을, 만으로 천하를. 그럼 이게 이제 한 사람에서 10, 100, 1000, 천하로 이렇게 점점 숫자가 점점 넓어졌잖아요. 많아졌잖아요. 이게 점층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천하를 태평히 하려거든.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집을, 또 집을 다스리면 먼저 네 몸을, 너 자신의 몸부터 수양을 해라. 요거는 이제 그 천하로부터 점점 집으로 내 몸으로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이게 점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강은 점층에 속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넓어져도 점층이고 점점 좁아져도 점층이고 점점 감정이 세져도 점층이고 시행이 점점 길어져도 점층이고 범위가 점점 넓어져도 점층이다. 인식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도. 자, 여기까지 점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법도 한 번씩 나옵니다. 연세라는 것은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말끝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난으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느리다, 느린 것은 곰, 곰은 무게가 많다, 무게가 많은 것은 나의 가방, 가방은 비싸다, 비싼 것은 핸드백, 핸드백은 백화점에 있다, 백화점은 늘 붐빈다, 붐비는 것은 식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끝을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연세법이에요. 그래서 연세법은
어떤 그 음악적인 리듬감도 있고요. 좀 경쾌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끝을 바로바로 이어가니까 좀 재미도 있죠. 여기에 보세요. 가번에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서 내 마음은 낙엽을 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에 있는 대상을 딱 보면서 생각이 또 나타나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것을로 또 이동하는 그 과정을 연세법, 말끝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또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문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대숲을 몰고 오는 것은 뭐 사과는 뭐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 앞에 나온 단어를 이어서 나가면 연세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관동무기국의 그 경포대 앞에서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세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철이 멋있는 표현법을 썼죠. 뭐 하늘이 땅을 생겨나게 하고 그 땅이 나를 생겨나게 했다면 나는 무엇을 생겨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끝을 이어가면서 표현을 해내는 방식이 연세법입니다. 연세법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어와 역설. 이 반어와 역설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거든요. 반어와 역설은요, 고전에는 잘 안 나옵니다. 고전 문학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 반어와 역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반어법이 고전 문학에도 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 반어와 역설은 근본적으로 근대 문학 이후에 많이 나오는 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에는 잘 안 나온다. 요 정도를 가지고 너무 도식적으로 적용하지는 말고 일단은 반어와 역설이라는 것은 그 조금 비슷하긴 한데 분명한 차이는 수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딱 분별을 할 수가 있냐면요. 반어는 말 자체에 모순이 없어요. 그냥 상황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문학 개념에 대한 너무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반어는 무조건 상황과 반대인데 모순이 없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지금 좋잖아요. 근데 찝찝해. 웃고 있으면서 말은 찝찝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기쁜데 표현을 반대로 한 거죠. 굉장히 열악한데 이 황홀한 삶은 무엇인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실제인데 반대로 황홀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황홀하다는 말은 모순이 없잖아요. 이게 반어예요. 그 다음에 역설은 뭐냐? 역설은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함이 나왔으면 황홀함과 연결된 말이 나와야 되는데 황홀한 슬픔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황홀함인데 슬프다 이거죠. 그럼 슬프면서 황홀하다. 이 두 개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순된 말이 연속으로 나오면 그게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가 뛰어넘다는 뜻이거든요. 독스가 이제 언어. 그러니까 언어의 논리를 일상적인 언어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쁜 슬픔 어때요? 슬픈 기쁨 이런 게 이제 역설이라는 거죠. 뭐 나는 보냈으나 보내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보냈으나 보내지 않았다. 갔으나 간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역설입니다. 근데 이런 역설은 도대체 왜 있냐면은 이 역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 현상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현상을 진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언어의 고심의 흔적에서 나온 언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내가 누구를 이별했잖아요. 이별했으면 이제 갔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또는 그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갔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갔지만 그녀는 간 게 아니다. 보냈으나 보낸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모순된 말이야말로 진짜 마음의 상태를 진짜 잘 표현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모순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된 표현이야말로 가장 진실에 가까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모순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설이 언어예요. 그래서 역설이 언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언어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물이 계속 변하잖아요. 아까 앉아 있었는데 10년 후에 가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 똑같은 대상인데, 그러면 과거의 것이 진짜냐, 현재 변한 것이 진짜냐, 둘 다 진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모순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으나 다시 와보니 이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그죠? 또 뭐 영혼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영혼이라는 것이 진짜 있냐, 이 순간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변하면서 그것이 변하는 상태로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순간 속에서 계속 변하면서 영혼이 변하면서 그냥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화 속에 영혼이 있다. 그럼 순간적으로 변화했는데 그것이 영혼이다, 순간이 영혼이다,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상당히 그 낯설고 모순된 표현인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진리, 그 실상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순된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반어는 말 자체는 모순이 없지만 상황과 반대로 표현한 게 반어다. 자, 이 정도로 반어와 역설을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55쪽에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역설의 예시거든? 뭐 짧고도 긴 시간. 짧은데 길다. 주관적으로 길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실제로는 짧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주 재밌으면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루하면 길게 가죠. 똑같은 시간인데.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실제는 아니죠. 주관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역설이고, 황홀한 슬픔. 황홀한데 슬프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있다. 무신론자처럼 자기 존재에 관심을 갖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무신론자는 신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신 같은 것은 관념이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상상력으로 신을 만든 것이다. 그처럼 신의 실체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보면 무신론자야말로 가장 신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자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좀 모순된 표현.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어 같은 것은 256쪽에 이런 것이죠.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기다림이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이제 실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기다림이 더 행복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기다림을 왜 행복해 할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그대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기다림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좀 반대로 쓴 것이에요. 완벽한 반대는 아니지만 기다림이 더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서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데 반대로 쓴 거죠. 일종의 반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당신을 잊을 수 없도록 사랑하는데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어. 나는 당신 같은 거 잊었어요. 진짜로 잊었다면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아오는 것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겠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나는 잊어먹지 않고, 그러나 말로만 잊었어요. 실제로 잊은 건 아니에요. 요런 게 이제 반어가 되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져서 가신다면 나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데 사실은 슬픔을 꾹꾹꾹꾹 눌러 담고 있는 상태죠. 이건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정말 슬픕니다. 눈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왜 안 그렇겠나, 1세의 혁명가가
어린애를 친구라 하기는 창피도 할 걸세. 대단한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 같은 어린애를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할 것이다. 너 같은 일세의 혁명가가 너 같은 일세의 혁명가를 내가 알고 있으니 대단한 영광이다. 이건 비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반어는 일종의 비꼬는 형식으로도 많이 써요. 반대로. 대단한, 자네는 대단한 사업가야. 뭐, 아주 조그만한 가게에 가서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그 상황상 그 참 칭찬으로도 들릴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비꼬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어법은 잘 써야 됩니다. 사창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이게 이제 여성의 방을 사창이라고 하잖아요. 귀뚜라미가 내가 살며시 겨우 잠을 잤는데 그 귀뚜라미가 내 잠을 깨워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깨웠냐면 얄밉게 깨웠잖아요. 내 잠을 샹 깨웠어. 근데 알뜰히 살뜰히도 착실하게 성실하게 깨웠구나. 마치 잘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건 잘한 게 아니라 짜증난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고, 역설은 이제 반대로 모순된 말이죠. 고와서 서럽다거나. 너무 고운데 왜 서러울까? 너무 고와서 서러울 지경이다. 이게 이제 말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여러분들 이 표현법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감각의 언어하고 실제의 심리하고 모순되는 것도 역설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차가운 아름다움. 자, 요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차가운 아름다움. 근데 아름다움인데 차갑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촉감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차갑다가 무조건 나쁜 감정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차갑다. 차가운 아름다움 하면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정감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어하고 실제의 정서가 맞지 않을 때, 맞지 않을 때,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따뜻한 슬픔이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 뭐 뜨끈뜨끈하다 이것은 조금 그 따뜻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따뜻한인데 슬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이라는 감각하고 슬픔 또는 아까 차가움이라는 거하고 아름다움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 차가운 기쁨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감각하고 따뜻하다, 차갑다 이러한 표면상의 감각하고 이 정서가 조금 맞지 않을 때 그거를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그 옆에다가 차가운 아름다움. EX 딱 하고 또 EX 따뜻한 슬픔 이런 거. 그러니까 차가운데 아름다워 버리고 따뜻한데 슬퍼 버려. 요거는 모순이다. 감각적인 이 감각어하고 이 정서가 모순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점을 꼭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갔는데 안 보냈다. 이게 모순이죠. 그 다음에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고 괴로웠는데 행복해. 예수가 인류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 근데 예수가 행복해. 그럼 상반된 감정이 나오잖아요. 모순됐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인류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인류의 죄를 구원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하다. 그러니까 외롭다와 황홀하다가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이게 역설적인 정서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흐르는데 가지 않는다 이거죠. 저렇게 흐르는데 남강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다 이거죠. 남강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렇게 흐르는 남강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역설이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이별인데 이별인데 축복이라고 했어. 이별의 축복. 역설입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인데 무지개. 문장의 뼈대만 보면 겨울은 차갑고 혹독한데 아름다운 무지개다. 그것도 강철로 된. 이런 것이 이제 역설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모순된 표현 역설이다 이거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해.
산에 있는데 산을 그리워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말을 하죠. 그처럼 이제 그대가 그립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순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게 역설이다 이겁니다. 자, 257쪽에 개념 확인 문제 이제 정리합시다. 가슴에 새길 말. 서리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영탄적 어조에 속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 2번에 점층법은 단순한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점층의 의미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점점 더 감정을 강하게, 점점 더 시행을 더 길게,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 더 인식의 범위가 넓게. 그 다음에 3번 말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서 역설이죠. 그 다음에 말 자체에 모순은 없지만 상황과 반대. 이게 반어죠. 자, 2번 도치된 부분을 찾았어라.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낸다 님에게. 그러니까 보낸다 이게 서술어잖아요. 그죠? 님에게가 부사어고. 그죠? 그러니까 님에게 보낸다. 맷버들을 님에게 보낸다 해야 되는데 보낸다 님에게 했으니까 이게 부사어의 도치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2번도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이게 이제 서술어잖아요. 내 혼자 마음은. 의미상 목적어죠. 모른다 뭘 목적어. 내 혼자 마음을. 사랑은 절대 모른다. 내 혼자 마음을. 요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와 서술어가 도치가 된 것이죠. 요런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내 무엇이라 하리 그를. 이것도 이제 무엇이라 하리 이게 서술어거든. 그를. 그러니까 내 그를 그러니까 내가 그를 무엇이라 하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라 하리 그를 이게 목적어와 서술어가 뒤바뀐 것이죠. 내 영혼 안에 고운 불 나를 비추는 달 그게 바로 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도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무엇이라 하리 그를 목적어와 서술어가 도치가 된 것이다. 내 그를 무엇이라 말을 하리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이렇게 도치를 통해서 강조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밑줄진 부분에 드러난 표현기법이 역설이냐 반어냐. 바로 밑에 보면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게 이제 목적어와 서술어가 도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역설이냐 반어냐를 물었기 때문에 도치면서 찬란한 슬픔의 봄. 근데 슬픈데 찬란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역설이죠.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반어가 아니라 역설입니다. 자, 258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개념 적용 문제 1번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전국인의 상충국인데요. 2011년에 나왔던 것을 제가 응용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고전 시가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의문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서리법이 될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첫째 줄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이 어떠하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홍진이 새 속이거든. 붉은 먼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청자입니다. 청자. 사람들이요. 내 생활 어때? 그럼 요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들에게 자기 생활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과시적으로 의문을 한 거예요. 이것도 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물었기 때문에. 인해생에 어떠한고? 이거 자체가 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것도 이제 니을까가 이제 의문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풍류를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 많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자 몸이 많지만 이 살림에 묻혀 있는 이 지극한 즐거움, 지랄이 아니라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왜 모른단 말인가? 그럼 요거는 사실은 자기는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왜 모르지? 그러면 요런 의문형들을 첫째 줄부터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아 내 생활 어때?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나만한 사람 많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요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문형 형식을 통해서 일부러 자기 자연 속의 삶을 과시하면서 설의적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특히 이거 첫행,
이행, 사행 요런 게 말이죠. 그 다음에 수간목을 벽계수의 앞에 지어두고 집을 송주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 되었어라. 요거는 이제 서리적 의문이 아니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게 계절의 흐름이죠. 뭐 겨울이 었는데 이제 봄이 됐다. 이게 선제 5번에 보시면 시간의 흐름, 계절의 바뀜이 나와 있죠. 이렇게 봄이 돌아오니까 사물들이 도화, 행화, 복숭아빛, 살구꽃, 석양 속에 피어있고, 이제 붉은 석양 속에 녹양방조, 이 푸를 녹자야. 옛날에 색채에 대입해 설명했죠. 녹자가 나오면은 푸른 버드나무에 색채가 나온 것이고요. 새우 중에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이게 푸른 색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색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뀌면 사물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5번에 사물의 속성,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의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사물의 속성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칼로 말아냈냐 붓으로 그려냈냐 이렇게 사물들이 몹시 아름답다. 조화신공이 사물보다 야단스럽다. 사물들이 굉장히 봄이 되면 막 피어난다 이겁니다. 또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건 서리법이 아닙니다. 무라일체연이 흥이야 달을 쏘냐 이게 이제 의문형이죠. 달을 쏘냐? 이렇게 일부러 물어봤잖아요. 흥이야 달을 쏘냐? 다르지 않잖아. 흥은 똑같다. 새의 흥겨움이나 나의 흥겨움이나 달을 쏘냐? 안 다르다. 이렇게 의문형을 통해서 물어봤잖아요. 서리적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적 표현이 많고도 많다. 자연 속에 만족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맞죠? 또 색채의 대비, 여기에 이제 푸르다, 노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맞고, 감각적 이미지는 뭐 이 시가 또 수풀에 우는 새 이런 것들이 청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 하면은 무조건 맞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나왔기만 하면은 시청, 흥미, 촉각. 특히 시각은 뭐 달이 떴다 그것만으로도 시각 감각적 이미지니까 소리, 청각, 냄새, 향기, 후각, 맛, 촉촉하다, 이건 촉각, 딱딱하다 이런 것은 촉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는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계절감, 그제 겨울, 지금 봄 맞죠? 근데 4번에 풍자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풍자라는 것은 비판이에요. 그것도 빗대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뭐 빗대어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는 뭐 누구를 까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틀려서 답이죠. 그 다음에 259쪽에 김수영의 눈인데요. 이 눈은 이제 꽤나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노트에다가 좀 쓰면서 분석도 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마디로 그 눈의 생명력, 떨어진 눈인데 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김수영이 독특하게 눈을 보고 해석한 그 지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떨어진 눈에다가 기침을 해서 내뱉는 그 가래 같은 것은 도대체 우리가 뱉어야 될 그 가래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보면서 이 시 속의 눈의 의미, 그리고 점층적으로 이렇게 생을 배열하고 점층적으로 표현을 해 나간 그런 그 새로운 표현법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단 첫 줄은 굉장히 그 간명하고 굉장히 짧게 드러내면서 우리 소박한 일상을 그대로 시적 표현으로 끌어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어떤 새로움의 요소로 다가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새로움의 요소가 없으면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눈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새로운 표현이잖아요. 눈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눈은 뭘까? 그것은 눈을 살아있는 눈으로 볼 때에만 가능한 거죠. 살아있는 나무도 죽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때는 나무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죽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김수영은 눈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굉장히 짧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뭔가 하나의 수식어를 이렇게 첨가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똑같은 문장이고, 그 뒤에도 마당 위에 떨어진이라는 말을 이렇게 첨가를 하면서 눈은 살아있다 이 문장을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인 문장은 눈은 살아있다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통사라고 하죠.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통사는 문장, 센텐스나 신텍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통사가 그냥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하나씩 첨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떨어진 눈, 또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시행이 이렇게 짧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첨가되면서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게 점점 길어지거나 뭔가 점점 첨가가 되거나 뭔가 점점 감정이 강조가 되거나 점점 어떤 인식이 확대가 된다거나 내면 인식이 점점 이렇게 범위가 확대가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 세계는 모두 사랑 속에 있다. 우주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식의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또는 뭐 행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이게 점점 길어지거나 강조되거나 점점 줄어들어도 돼요. 일단은 점점이 중요합니다. 점층이다. 이게 점층입니다. 점층. 그래서 이 시를 일단은 점층적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시다. 형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단순한 일상어인데도 이게 시가 되는 이유가 여러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미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표현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연에 보면은, 자, 똑같습니다. 기침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또 뭔가 첨가가 돼요. 젊은 시인이요? 해놓고, 똑같은 말, 기침을 하자. 또 어떻게 했냐면, 눈 위에 대고, 또 첨가하고, 기침을 하자. 알겠죠? 또 눈 들어 보라고, 맘 놓고, 또 기침을 하자. 요건 이제 반복이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련은 눈은 살아있다를 딱 선언적으로 말을 하면서,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눈은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연에서는 또 기침을 하자라고 이게 청유하고 있는 거죠. 청유하고 있는 문장을 역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 청유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첨가하고 있죠. 젊은 시인이요. 이게 이제 첨자죠.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말놓고 기침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연에도 점층적으로 점점 길어지는 방식으로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사적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청유형 어법으로 점층적인 어법으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년은 또 1년과 같이 똑같은 문장이 또 반복이 되죠. 눈은 살아있다. 그리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시의 기본 골격은 눈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자입니다.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이게 이 시를 관통하는 어떤 대표적인 문장 구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3년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는데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이 말이 이제 좀 의미심장하죠. 눈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냐? 눈이 화자에게 주는 의미는, 눈이 화자에게 주는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거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또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고 새벽이 지나도록 눈은 저렇게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위하여 살라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라고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여기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까지 마당에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가치로운 삶이 되겠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살고 싶은 그런 삶, 죽음까지도 잊어버리고 몰두해야 될, 거기에 헌신해야 될 삶, 그것은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정말 가치로운 삶이 되겠죠. 그것을, 그런 가치롭고 지향해야 될 어떤 뭐 순수라고 해도 되고
지향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어떤 정신적인 가치, 정말 가치로운 삶이 되겠죠. 죽음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는 바로 순수한 가치. 이 순수한 가치의 상징이 바로 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수영은 떨어진 눈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인간들이 죽음까지도 다 각오하고서라도 이 삶을 다 바치고서라도 거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순수한 어떤 가치, 그것을 본 거죠. 눈 속에서 그 가치를 본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눈은 저렇게 살아있는 것 아닌가. 떨어졌지만 죽은 게 아닌 셈이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년에 기침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하죠.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박스.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뱉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가래라는 것이 되겠죠. 가래가 뭐냐? 이제 문장 자체로 보면은 뱉어야 할 것. 그러니까 뱉는 것은 없애는 것이에요. 제거하는 것이죠. 뱉어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가래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눈하고 이 가래는 서로 대비되는 상징적 시어가 되겠죠. 눈은 살아있어서 가치로운 삶을 향해서 가라고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가치로운 것이고, 가래는 뱉어내야 될 것. 근데 가래를 왜 하필이면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를 왜 눈 속에다가 뱉어내놓을까? 그것은 눈과 선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아주 하얗잖아요. 가슴은 아주 검었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얼마나 우리가 시커먼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더러운 것 또는 악한 것, 우리가 제거해내야 될 것을 밤새 내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뱉어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얀 눈을 보면서 거기에다 대고 뱉어내자. 상호 대비가 되죠. 그럼 기침을 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침은 해야 될 것. 이거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뱉게 되고, 가래를 뱉음으로써 눈과 같은 가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기침은 해야 되는 것이죠. 눈은 살아있는 것이고 가래는 뱉어야 할 것이죠. 이게 선명한 대비되는 시어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이 시의 핵심은, 이 시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딱 단순한 문장이죠. 눈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기침을 하자는 것이죠. 그 제일 마지막에 뱉자는 것이죠. 가래를 뱉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눈은 살아있고,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어떤 가치로운 삶을 위해서 살라고 눈은 살아있는 것이고, 밤새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래를 기침을 통해서 눈이다 대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보라고 눈이다 대고 기침을 해서 뱉어버리자.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가래를 뱉자.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굉장히 점층적인 시어의 구절들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가치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제대로 선명하게 드러낸 시가 김수영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소박한 일상어, 뭐 살아있다, 뱉자, 기침하자, 이런 것들은 일상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맞고, 뭐뭐 하자, 뭐뭐 하세, 이런 청의정 어법을 통해서 우리 그런 가치로운 삶을 위해서 가자, 의지를 촉구하고 있는 거 맞고, 통사구조의 점층적 반복,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 가면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절들을 반복해 하나씩 첨가해 가면서 점층적으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좋은 선지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시어의 선명한 대비, 바로 이제 눈과, 아까 봤던 눈과 가래, 이런 것이죠. 가래를 뱉고 눈으로 가게 하는 바로 그 매개적인 행위가 바로 기침을 한다. 바로 이것이죠. 선명한 대비를 통해서 가치로운 삶을 위한, 죽음까지도 각오한 가치로운 삶을 위한 추구, 주제의식이 심하고 있다. 이거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승과 하강의 의미를 통해 그랬는데, 눈은 떨어진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하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이 뭐 올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상승 없습니다. 생동감 있는 분위기는 뭐 희망적이고 막 이런 건데, 여기서는 가치로운 삶의 추구이기 때문에 밝고 희망적이고
그러한 생동감 있는 분위기하고도 좀 관련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틀린 것은 상승에서 딱 걸리는 것이죠. 답이 5번이 틀려서 답인 것이죠. 자, 260쪽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안 좋은 애 많은 사인데요. 뭐 유배 가사로 굉장히 유명한 가사거든요. 장편 유배 가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이게 고정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리법은 거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뒤에 의문형이 있으면 바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립을 젖혀 쓰고 망해를 신고 이제 유배 왔거든. 사립문을 사립은 모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는 거. 망해는 집신이에요. 조대 낚시터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요건 서리법 아닙니다. 한가하다. 평서형이니까 원근 산천이 홍일 붉은빛 이 색채죠. 망경창파는 다 금빛 붉은 노을에 쫙 바다가 다 붉게 물들었다 이거죠. 낚시를 들이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리녹적 고기들입니다. 은빛 고기들이 와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다. 고기를 취하는 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자가 유배를 와서 화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고기도 잡고 뭐 붉은 노을도 보고 하지만 화자의 관심은 오로지 님에게 임금에게 하소연에서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3번 있죠. 여러 대상으로 관심은 옮겨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좀 오해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대상 나왔다. 뭐 원근산천, 뭐 나시터, 망경창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화자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거. 임금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충성된 마음으로 나오거든. 이제 요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자고. 수능에는 이보다 훨씬 정교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의도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다. 내 마음은 고기를 잡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황혼에도 있지 않고 지취를 취합니다. 내 뜻을 취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밑에 쭉 나오죠. 낚싯대를 떨쳐더니 사면에 잠든 백구 갈매기죠.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를 잡을 날만 여기서 다 놀란 알겠구나. 그러니까 뭐 백구들이 자기들을 잡을 줄 알고 다 날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화자가 묻죠. 백구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 아니다. 너는 본디 영물이라 신령스러운 동물이라 내 마음 모르소냐. 네가 내 마음을 왜 모르겠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안다. 이겁니다. 요렇게 이제 서리법이죠. 내 마음 모르소냐. 내 마음을 왜 모르겠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안다. 너는 신령스러운 동물이니까 내 마음을 분명히 알 거다. 알면서 물어봤잖아요. 내 마음 모르소냐. 의문형이죠. 의문형인데 알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서리적 의문이죠. 그럼 내 마음이 뭐냐면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님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은커녕 그리움을 못 이겨 수심이 첩첩 근심 걱정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흥겨움 없는 일간주 낚싯대죠. 그러니까 낚시에도 사실은 화자가 흥이 없거든. 오로지 님이다 이거죠. 실없이 들여신들 낚싯대를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들이웠다. 고기도 상관하지 않는데 나는 고기에도 마음이 없어. 하물며 너를 잡겠느냐. 이것도 서리법이죠. 너를 잡지 않는다.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백구, 네가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헤쳐서 흉중의 붉은 마음. 이게 이제 임금을 향한 붉은 마음. 일편단심을 말하죠. 충성심이죠. 내 마음을 보면 알 것이다. 공명도 다 던지고 부귀 공명도 다 던져버리고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니 성은 임금의 은혜죠.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에 일이 없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성세의 한민되어 이 태평스러운 시대에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서 너를 쫓아 다니려니 이제 일이 없으니까 날 보고 날아가지 마라. 너의 번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 전체에는
뭐 만경창파도 나오고 붉은 노을도 나오고 낚시도 나오고 백구도 나오지만 화자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님이다 이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3번은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이것에도 관심이 있고 저것에도 관심이 있고 이것에도 관심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화자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님 생각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 3번도 뭐 오이 한다 뭐 오이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1번에 보시면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정의한다. 그럼 이게 무조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계절의 변화 2번 이건 안 나오고요. 그리고 4번 청각적 이미지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나오긴 나와요. 묘사가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만경창파는 금빛이다. 뭐 원근산천이 홍의를 띄었다.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글이 여러 외부 대상 묘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외부 풍경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서술하는데 중심을 놓은 게 아니라 화자의 내면 정서, 임금에 대한 충성, 님에 대한 생각, 님에 대한 그리움, 오로지 그 일편단심, 거기에 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지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둔다거나 외부 대상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수능에서는 이렇게 3번이나 5번처럼 요런 식으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선지도 좀 걸러서 출제를 해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1번만큼은 확실하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은 좀 오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맞는 것을 답으로 해야 되고요. 또 오이라는 것도 가급적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지도 틀린 선지로 확실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보다 확실하게 나니까 출제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문제 푸는 요령을 확실하게 맞는 거 확실하게 틀린 거 요걸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61쪽에 4번에 김광규의 묘비명인데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그 돈 많은 사람이 문인을 채용을 해서 돈 주고 자기 묘비명을 훌륭하게 삶을 살았다. 이런 묘비명을 딱 보고서 반어적으로 비판적으로 물질 중심적인 세태를 반어적으로 그 비판적 인식을 표현한 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고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수능에 나왔는데 제 교재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이 교재에서도 뭐 나온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목한 작품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노트에다가 제가 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굉장히 그 반어적인 수법으로 풍자적인 어조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묘파해 나간 현실 인식이 투철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상행이라는 작품에서도 그 반어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시를 썼던 걸로 유명하죠. 이 작품 묘비명은 그 묘비에 쓰여진 그 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번 그 사람은 시인을 고용해서 자기 일생을 화려하게 수식한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가난한 시인들은 어디에 묘비명을 남길 것이냐 그리고 역사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말하자면은 물질 중심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물질로서 자기 삶을 화려하게 수식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점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 문인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랄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삶은 물질로서 모든 것을 묘비명까지도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그 삶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묘비명에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솔직하게 자기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어떠한 묘비명으로 우리는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물질 중심적인 세태와 함께 성찰해 나간 작품으로 기록할 만합니다.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요, 이 시인은 물질 중심적인 이 현실의 세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색다르게 흥미롭게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가, 특히 반어적인 그 표현 수법에 주목하면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짧은 글로 표현해 놓은 게 묘비명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묘비명에다가 쓴다면 과연 어떤 글을 써야 할까요? 이러한 그 삶의 성찰적인 인식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첫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요게 하나의 문장이죠. 연구별은 없고요. 행을 달리하면서 한 문장을 꽤 좀 길게 썼는데요. 이 한 문장 속에 벌써 이 시 전체의 의미가 그대로 농축이 돼 있죠. 예를 들면 이 시나 소설을 이 사람은 읽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은 돈이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뭐 좀 높았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뭘 썼냐면은 아주 훌륭한 비석을 남긴 거죠. 이 비석이 묘비명이죠. 과연 훌륭한가? 이 점을 시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겠죠. 우리 물질 중심적인 현실의 삶이라는 것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자리,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등바등 막 노력을 합니까? 이것도 뭐 굉장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사회적인 위치로다가 훌륭한 비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훌륭한 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김광규는 이 시 속에서 과연 이 훌륭한의 정체가 뭐냐, 요거를 의미론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시예요. 과연 훌륭한 비석은 뭐냐, 겉보기엔 대단히 훌륭한데 과연 훌륭한가, 이 점을 한 문장 속에 벌써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문인이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그러니까 이 묘비명을 쓴 사람이 바로 문인이에요. 문인. 그것도 유명한 문인이. 그러니까 이 시나 소설을 한 번도 읽은 적 없이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유명한 문인한테 돈을 줘서 이 묘비명을 썼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교양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문화적 의식이라든가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시 안 읽고 소설도 안 읽고 뭐 돈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비석을 남긴 거예요. 유명한 문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여기에 이 시의 출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나 소설이라고 하는 것하고 돈, 자리, 그리고 훌륭한 비석, 이런 것들은 대립적 시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은 뭐 문화적 교양이라든가 뭐 시, 소설 그런 거 없이 돈 벌고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훌륭한 비석을 남긴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문인한테. 이렇게 묘비명을 훌륭하게 썼다 이거죠.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다 없어진다 해도 불의 뜨거움 속에서도 견디며, 누가? 묘비명이. 말하자면 이 묘비라고 하는 것은, 이 묘비에 쓰여진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서도 잿더미가 돼도 굳굳이 견뎌낸다. 마치 사람처럼 썼잖아요. 어떠한 뭐 시련 속에서도 이 묘비는, 돈 주고 쓴 이 묘비, 굉장히 화려하게 수식해낸 그 삶을 장식하는 이 묘비는, 돈 주고 쓴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견뎌낸다, 이 묘비가. 그래서 굉장히 사람처럼 의인화했어요. 의인화해서 쓴 겁니다. 굉장히 사람처럼 견뎌낸다라고 했잖아요. 묘비는, 이 묘비명은 죽지 않는다. 이 묘비는 살아남아서 귀중한 사료가, 역사의 자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시인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인은 정신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잖아요. 정신적 가치를 지닌 이런 시인들,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무덤 하나 남길 수 있을 거냐. 이렇게 훌륭한 비석은 남들이 써주는 건데, 만들어주는 것인데, 돈 없는 시인들은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화려하게 수식하는 이런 묘비명을 어디에 남길 것이냐. 그리고 역사는 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인데 이렇게 훌륭한 비석은 있되 훌륭한 비석에 남긴 글과 같은 이런 역사적 자료들은 도대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기록을 한 것이며 그것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역사의 기록은 가진 자들의 만약에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남아있긴 한데 그것은 전부 다 물질 중심적인 어떤 승자들의 입장에서 다 기록된 것 아닐까?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시인들은 도대체 어떤 묘비명 하나 남길 수 없는 존재들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현실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 훌륭한 묘비들 이런 것들은 다 물질 중심적인 입장에서 그 승자들이 다 화려하게 수식해 놓은 기록들이다. 그러한 물질 중심적인 삶의 세태에 대한 문제점을 반어적으로 형상화한 시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어적인 구절은 바로 이런 것이죠. 훌륭한 비석이다. 과연 훌륭한가? 이 비석은 시나 소설과 같은 어떤 인문학적인 또는 그 문화적인 교양 서적과는 담을 쌓은 돈으로 그 자리로 그러한 돈과 자리의 힘으로 오히려 문인들을 돈으로 끌어들여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훌륭한 비석이라고 했을 때 겉으로만 화려한 비석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훌륭한 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요게 바로 액면 그대로 훌륭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그저 거칠에 불과한 비석 아닌가라고 한다는 점에서 반어적인 의미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이 딱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겁니다. 역사는 과연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 하나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절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또 시인은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질 중심적인 현실 상황에서의 문제 제기를 딱 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시는 굉장히 화려하게 훌륭하게 된 어떤 무덤 앞에 묘비명을 딱 보면서 그 화려하게 수사학적으로 표현된 그 구절을 보면서 과연 저것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썼을 것이며 저렇게 인위적으로 수사를 해놓은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훌륭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돈이 없는 시인들이라든가 또 물질 중심적으로 또 현실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입장에서 진정한 역사의 기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 시를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을 총정리하는 그 묘비명에는 가장 진실되고 진솔하게 어떠한 글을 쓸 수가 있겠는가? 꾸미지 않고 진솔되게 쓸 수 있는 그 묘비명, 그 묘비명에 나의 삶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읽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삶의 묘비명을 어떻게 진솔하게 참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점까지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훌륭한 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요. 기역, 미음 중 이 설명이 이 보기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시구는 뭐냐? 특히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있잖아요. 아예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시치미를 떼는 경우 이른바 반어적인 표현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독자들의 즉각적인 이해를 지연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표현인데 하고 잠시 좀 멈칫거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반대로 썼잖아요. 훌륭한 비석인데 좀 훌륭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시도 소설도 안 읽은 사람이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문인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훌륭하게 꾸며진 묘비명을 썼다 이겁니다. 근데 훌륭한이라고 했는데 좀 훌륭한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잠시 멈칫거리게 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거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표현 기교의 하나이다. 이게 반어입니다. 반어를 통한 현실 비판적인 의식을 표현한 시죠. 독자들은 시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 후에야 비로소 이런 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반어법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이거는 실제잖아요. 실제 소설 읽지 않았죠? 또
또 많은 돈을 벌었어. 이것도 실제잖아요. 근데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근데 진짜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물질로 문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과장되게 화려하게 자기 삶을 수식을 했잖아요. 훌륭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훌륭하다고 썼기 때문에 상황과 반대된 것이다. 역설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법을 쓴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비록 이 세상에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속에 견뎌내며 이 묘비가 요거는 그냥 의인화한 것이지 반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음의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이건 반어가 아니죠. 시인에게 시인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요. 26강 표현법 2까지 해서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이 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특히 어떤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 원래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책은 원래 더 두꺼웠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슬림화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이 뒷부분에 이제 각 갈래별 읽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새로운 개정판으로 조금 슬림화해서 시 파트 소설, 현대소설, 고소설, 또 희곡 시나리오 수필을 해서 단권화로 해서 각 파트별로 조금 슬림화해서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실제로 수능 문학을 실제로 푸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깔끔하게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책으로 개정판을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로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듣고 공부해도 괜찮을 정도로 수능을 대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서 고생 많았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인 점은 조금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강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갔다는 그 점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올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개정판이 나온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